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 여자입니다.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여름도 끝이 나더니 이제 밤에는 제법 선선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더라고요. 한여름밤에 에어컨 아래에서 사연을 듣는 재미로 지냈는데 이제는 조만간 따뜻한 차를 한 잔 마시면서 듣게 되겠네요. 저는 이렇게 가을이 다가오는 즈음이면 제게 있었던 악몽 같은 일 때문에 한참 동안 이 계절을 참 싫어했었답니다. 저의 기가 막힌 사연을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고자 오늘 이렇게 몇 자 적어봅니다. 저는 아주 평범하게 살아온 사람이었어요. 부모님도 두 분이 맞벌이를 하시면서 평범한 직장 생활을 하셨었고 저 또한 일남 일녀의 집에서 태어난 막내로 넉넉한 편은 아니지만 부모님의 관심과 지지를 받으면서 커왔죠. 저는 늘 우리 가족 같은 울타리를 꾸리는 게 꿈이었답니다. 그리고 대학교를 졸업하고 곧장 건설회사에 격리로 취업을 하면서 첫 사회생활을 시작했었죠. 처음 겪는 사회생활은 녹록지 않았지만 이곳에서의 생활을 버틸 수 있게 해주는 힘이 있었어요. 그건 저에게 처음으로 사귄 남자친구였어요. 남자친구는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는 타 부서의 대리였는데 회식 때 우연히 대화를 해본 걸 계기로 연인으로 발전하게 되었어요. 저보다 3살 많은 남자친구와의 연애는 친구 같기도 하고 연인 같기도 하면서 너무 재미있었답니다. 저희는 약 2년간의 연애를 이어갔어요. 그리고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죠. 싸우기도 많이 싸웠지만 그래도 이 사람이면 평생을 함께할 만하다고 확신했기 때문에 큰 결단은 내릴 수 있었어요. 결혼 이야기가 나온 후 처음으로 남자친구의 어머니를 뵈러 가게 되었어요. 예비 시어머니를 만나 뵈러 가기 전날 남자친구는 제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사실 이 말을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 많이 했는데 윤희 네가 어떻게 생각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사실 우리 집이 재혼 가정이거든. 어려서 어머니랑 아버지가 일찍이 갈라서게 되셨고 나는 아버지 손에 컸어. 그리고 내가 중학교 올라갈 즈음 재혼을 하신 거야. 지금은 내가 나와서 살고 있어서 두 분이서만 살고 계셔. 너한테 미리 말을 해야 할 것 같아서 어렵게 이야기를 꺼내게 됐어. 저희가 연애를 하는 동안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라서 조금 놀라긴 했어요. 남자친구의 가정에 그런 비밀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해보지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가 상처받지 않도록 잘 다독여가면서 말을 이어나갔답니다. 나한테 말하기까지 고민이 많았을 것 같아. 얼마나 속을 끓였겠어. 근데 자기한테 그런 일이 있었던 건 전혀 중요하지 않아. 우리 부모님도 절대 그걸 가지고 다른 말씀하지 않으실 거야. 미리 말해줘서 정말 고마워. 너가 안 좋게 생각할까 봐 엄청 걱정했는데 다행이다. 그렇게 말해줘서 너무 고마워. 남자친구가 먼저 말을 해준 덕에 한결 편한 마음으로 그 주 주말 남자친구의 집에 인사를 드리러 갔어요. 예비 시아버님은 편안한 인상을 하고 계신 분이셨어요. 남자친구의 외모가 아버지를 닮은 모양이었더군요. 그리고 예비 시어머님은 다소 젊어 보이셨죠. 아무래도 재혼이셔서 그런 것 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희 집은 그래도 이름 있는 아파트에서 지냈는데 남자친구 부모님은 지은 지 오래된 작은 빌라에서 살고 계시더라고요. 사실 남자친구의 형편에 대해 물은 적도 없고 서로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서 몰랐는데 제가 생각한 것처럼 평범하게 사는 집은 아니어 보였어요. 그치만 남자친구가 말하기로는 부모님께서 우리한테 손을 벌릴 일은 없을 거라고 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죠. 처음 만나는 저에게 약간은 대면대면하게 대하시면서도 나름대로 예의를 차리시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참 별다를 것 없이 무난한 인사 자리였죠. 그날 이후 저희 집에도 인사를 드리러 갔었고 저희 아빠는 남자친구에게 이렇게 말을 해주시더라고요. 자네 가정사에 대해서는
딸한테 대충 듣기는 했는데 그걸로 마음 쓰고 담아둘 필요는 없네. 둘이서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기만 하면 되는 거야. 난 그리고 자네 그렇게 당당하고 어깨 딱 펴고 있는 모습이 참 마음에 드네. 아빠는 역시나 저의 편에 서주셨어요. 남자친구한테 있는 가정사에 대해서는 개의치 않으셨고 오히려 지지를 해주셨죠. 참 감사했어요. 그 마음을 생각해서라도 악착같이 잘 살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 후 자연스럽게 결혼까지 이어지게 되었답니다. 저희 둘 다 여유 있는 쪽은 아니었던지라 작은 투룸 전셋집에서 시작을 하게 되었어요. 화려하고 좋은 집은 아니었지만 그 안에서 정말 많은 추억을 만들면서 저희만의 시간을 보냈었죠. 정말 행복한 시간들이었어요. 그러다 결혼한 지 6개월쯤 되었을 무렵이었어요. 시어머님의 생신을 맞이하게 되어서 저희는 어머님의 생신을 축하드리기 위해 오랜만에 다 같이 시댁에 모였어요. 평소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브랜드의 스카프와 적지만 용돈을 넣어서 드렸답니다. 어머님은 좋아하시는 기색을 보이시더니 이내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런 선물이나 용돈도 좋긴 한데 다른 집 애들은 보면 다달이 집에 얼마씩 보태준다고 하던데 너희들도 우리한테 조금씩이라도 다달이 용돈은 좀 주면 안 되겠니? 너네도 우리 사는 거 봐서 알잖아. 너희 아버지가 지금 어디 가서 일을 하실 수도 없는 노릇이고 우리도 남들처럼 자식 덕 한번 봐야 하지 않겠니? 어머님의 말씀은 저를 너무 놀라게 만들었어요. 결혼 전에는 이런 말이 없었기 때문이었죠. 저희도 지금 더 넓은 집으로 이사를 가기 위해서 열심히 돈을 모으고 있는 입장인지라 예상치 못한 말씀에 솔직히 당황했어요. 저희는 일단 아무런 답을 드리지 못한 채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남편은 의외로 덤덤한 겁니다. 그래도 우리 부모님인데 조금이라도 도와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아버지 지금 몸 상태로 어디서 일을 하는 것도 쉽지 않으시니까. 우리는 그럼 언제 돈 모아서 이사 가고 아이도 갖고 해? 그렇다고 우리 부모님인데 외면할 수도 없는 노릇이잖아. 당신은 모르고 있었지만 우리 어머니 지금도 교회 같은 곳에서 주는 공짜밥 드시러 돌아다니면서 지내셔. 저는 너무 놀라버렸어요. 이래저래 형편이 여유치 않아서 공짜밥을 찾아다니신다는 말을 듣고 그 정도였구나 싶은 마음에 충격을 받았죠. 정말 전혀 몰랐었거든요. 남편의 말을 들어보니 시댁은 예전에 사업으로 잘 나갔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아버님께서 보증을 잘못 쓰시는 바람에 사업이 휘청거리다가 아예 무너져 버렸고 결국 지금 같은 사태로 이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시댁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을 거라고는 전혀 예상치 못했어요. 그 말을 듣고 어쩔 수 없이 수긍을 하게 되었죠. 저희는 적은 돈이지만 다달이 시댁에 보탬을 드리기로 했어요. 아버님은 몸이 좋지 못하셔서 그렇다 쳐도 어머님이라도 밖에서 일을 하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어머님은 한때 잘 나갔던 그 왕년의 아성을 버리지 못한 채 그 시절에 머물러 사는 사람 같아 보였어요. 현실은 성당이며 교회며 전전하시면서 공짜밥을 찾으러 다니시고 있었지만 본인이 아직도 잘 나가는 사모님인 줄 아는 것 같아 보였죠. 차라리 기초수급이라도 받을 수 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애매하게 우리 부부가 부양 의무자 조건에 딱 걸려서 기초수급자 신청 또한 되지 않고 있었죠. 솔직히 다달이 시댁으로 돈이 빠지다 보니 부담을 안 가질 수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님은 너무나도 당당하게 돈을 받아가셨고 행여라도 입금 시간이 지체가 되면 돈이 안 들어왔다면서 득달같이 전화를 하셨어요. 그러더니 점점 더 뻔뻔해지셔서는 어느 날부터 저희 집에 오셔서는 좋아 보이는 물건이 있으면 어떻게든 그걸 가져가려 드시는 거예요. 한 번은 이런 적도 있었죠. 제 오래된 친구가 결혼 선물로 고가의 찻잔을 선물해 준 적이 있어요. 너무 소중한 친구가 준 선물이기도 했고 찻잔이 워낙 값이 나가는 제품인 걸 알고 있던 터라
잘 안 쓰고 모셔두고 있었는데 어머님이 그걸 보시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 얘 아가, 저 찬장에 있는 찻잔, 이거 독일 제품 아니니? 네 시앱이 한참 잘 나갈 때 나도 저 찻잔 모으는 게 취미였는데 말이야. 아, 근데 너는 이렇게 좋은 차찬이 있으면서 왜 나한테는 이런 싸구려 전에 커피를 내주는 거야? 저것 좀 이리 가져와 봐라. 어머님, 저 잔은 제 제일 친한 친구가 결혼 선물로 준 거라 저도 잘 안 쓰고 있어요. 괜히 쓰기 좀 아깝더라고요. 아이, 아깝긴 뭐가 아까워. 이런 거 안 쓰고 그냥 두면 다 무용지물이야. 너 그렇게 정 아까워서 못 쓰겠으면 이리 내놔봐라. 차라리 내가 가져다가 잘 쓰마. 네? 어머님, 저건 선물 받은 거라. 선물이고 나발이고 받은 건 누구든 써야 이득인 게야. 선물해준 사람 성의를 생각해서 이건 내가 가져가마. 제가 선물 받은 거라 아끼는 중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너무 막무가내로 가져가 버리시는 어머님의 행동을 보고 정말 너무 황당했어요. 저는 그날 이후 어머님이 저희 집에 오실 일이 있으면 값이 나가 보이는 물건은 전부 꽁꽁 숨겨놓게 되었어요. 한참 그렇게 지내다가 남편한테 의외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당신한테 말한 적 없는데 사실 나 외동 아니야. 아버지가 어머니랑 재혼하시고 두 분이 딸을 하나 낳으셨거든. 근데 지금은 일본 가서 지내는 것 같고 집이랑은 아예 연이 끊겨져서 어찌 지내는지 알 길이 없어. 정말? 그럼 나한테 아가씨가 있는 거네? 그렇긴 하지. 근데 뭐 우리가 살면서 볼 일이 있을까 싶어. 나도 자세하게는 모르는데 어머니랑 사이가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더라고. 난 어려서부터 기숙사 학교를 다니느라 동생이랑 사이가 어색하기도 했고. 남편에게 사실 여동생이 있다는 이야기를 이제야 하는 겁니다. 이 집은 이렇게 캐도 계속 뭐가 나오는지 신기할 따름이었어요. 뭐 그건 그렇고 어쨌든 저는 어머님이 조금은 안쓰러운 마음도 들고 일종의 연민의 정 같은 게 생기더라고요. 자기 딸이랑 사이가 안 좋아서 연을 끊고 지내는 것도 모자라 매일 힘들게 지내는 것 같아서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름 성심성의껏 며느리로서의 도리는 다하려고 노력했어요. 제가 다른 며느리들처럼 엄청나게 살갑고 애교가 있는 성격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버릇없는 성격도 아니었거든요. 그저 시댁에 가면 제가 할 일을 군말 없이 잘하고 챙겨드릴 게 있으면 뒤에서 몰래 챙겨드리면서 지내는 식이었어요. 원체 성격이 유난스러운 걸 좋아하지 않기도 하고요. 어머님은 가끔 속이 터져라 답답한 행동을 하실 때가 있었는데 제가 또 눈 가리고 아웅 같은 걸 잘 못하거든요. 그럼 어머님한테 한 소리를 할 때가 있는데 제가 그런 식으로 나오면 어머님은 또 미안하다고 하면서 고친다고 하시는 편이었어요. 그러다 저희 부부에게 기다리던 임신 소식이 들려왔어요. 결혼하고 3년 만에 결실이었죠. 아이를 빨리 갖고 싶어 하던 남편과 저는 3년간 정말 열심히 일했고 자가로 옮길 수 있었어요. 물론 대출 갚을 일이 까마득하긴 하지만 그래도 저희의 작은 보금자리가 생긴 이후 아이가 생겨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었다니까요. 여러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저희 아이는 너무나도 건강하게 태어나 주었고 저를 많이 닮은 아들이었어요. 기다리던 아이니만큼 친정에서도 많이 기뻐하셨어요. 특히 저희 친정아버지가 정말 행복해 하셨죠. 저희 아버지는 작년에 무릎 수술을 하시는 바람에 아직 걷는 게 불편하신데도 우리 아기를 보러 한 달에 2번씩 오시곤 하셨어요. 아빠, 내가 이번 주에 집으로 간다니까 뭐하러 오셨어요? 무릎도 아픈데. 우리 딸 아직 몸이 성치도 못한데 아빠가 와야지. 와서 우리 손주 얼굴도 보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 아빠도 이렇게 운동 삼아 한 번씩 오는 게 낙이야. 아빠는 그렇게 종종 찾아오시면서
너희들도 여유치 않다면서 용돈을 꾹 주고 가셨어요. 그 금액이 얼마인지보다도 딸이 고생하면서 지내는 걸 생각하면서 뭐라도 보탬이 되고 싶었던 그 마음이 너무 감사하고 울컥했죠. 나중에 우리 아이가 크면 보여주라면서 아빠는 용돈을 주실 때마다 작은 메모를 써서 주셨어요. 유한이 처음 뒤집고 외할아버지가 주신 용돈. 유한이가 처음 엄마를 말해서 외할아버지는 너무 행복했어. 이런 식으로 메모를 해서 주셨어요. 가끔 밤마다 그 메모를 열어보고 또 한 번씩 울컥해서 눈물을 훔치던 때도 있었어요. 역시 사랑 중에 사랑은 내리사랑이구나 싶었죠. 아니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아빠의 용돈을 넣어둔 봉투가 통째로 사라져버린 거예요. 정말 귀신이 고칼 노릇인 겁니다. 제가 분명 아이 옷장에 고이 넣어놨는데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봉투의 위치는 아는 사람도 저 하나뿐이었으니 도둑이 들었다고 생각하기도 어려웠죠. 그리고 만약 도둑이 든 거라면 딱 봉투만 없어지는 게 오히려 이상한 거죠. 그날은 어머님이 아이를 봐주러 오신 날이었는데 어머님께 물어보기도 좀 뭐하더라고요. 괜히 사람을 도둑 취급하는 것 같잖아요. 그리고 다음날 저는 시댁에 가져다 드릴 게 있어서 잠깐 들렀어요. 근데 시댁의 쓰레기통을 보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 쓰레기통에 친정아빠가 용돈에 적어주신 메모가 버려져 있는 겁니다. 그것도 아주 꾸깃꾸깃 구겨서요. 저는 너무 놀라고 황당해서 어머님한테 이게 뭐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얼굴이 파래지는 겁니다. 어머님, 지금 이 메모가 왜 여기 버려져 있는 거예요? 그게 말이야. 어머님 설마 유한이 용돈 봉투에 손대신 거예요? 아니 여기 적혀있는 저희 아빠 메모를 보고도 그러신 거예요? 어머님, 이건 정말 아니잖아요. 그래. 내가 그랬다. 너가 그 옷장에 봉투를 꺼내는 걸 한번 봤는데 뭐 얼마나 들어서 저기 꿍꿍 숨겨놓나 궁금해서 한번 열어봤다가 그랬어. 됐니? 어머님, 아니 이건 돈보다도 저희 아빠가 애기한테 주신 마음이고 사랑이잖아요.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으세요? 어머님이 생각하셔도 이건 좀 아닌 것 같지 않으세요? 네가 애 낳으면서 일을 못하니까 우리한테 주던 용돈도 다 끊겨버렸잖니. 아니, 우리는 지금 그 돈 없으면 전전긍긍하면서 밥도 한 끼 제대로 먹기 힘든데 그렇다고 애 보는 너한테 나가서 돈 벌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래서 그랬다. 왜? 그럼 저한테 차라리 말씀을 하시지 그랬어요. 저는 너무 속상한 마음에 눈물을 흘리면서 쓰레기통을 뒤져서 아빠의 메모들을 전부 가져왔어요.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는데 창피해서 어디다 말을 할 수도 없었죠. 어떻게 시어머니가 손주 용돈 봉투를 훔쳐갔다는 말을 하겠어요. 가장 친한 친구한테도 쪽팔려서 절대 할 수 없는 말이었죠. 남편한테 이 이야기를 말해주니 엄청 놀라더라고요. 뭐? 어머니가 그런 짓을 하셨다고? 진짜 너무 어이가 없다. 아무리 돈이 급하다고 해도 이건 정말 아니지. 내가 따로 어머니한테 말씀드릴게. 당신 정말 너무 속상했겠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남편이 어머님의 편에 설까봐 내심 노심초사했는데 그래도 남편이 제 마음을 알아주니 좀 풀리더라고요. 저는 그 사건 이후로 어머님과 거의 연락을 하지 않으면서 지내고 있었어요. 평소에도 그렇게 값이 나가 보이는 물건을 탐내고 반강압적으로 가져가고 했는데 또 우리 집에 와서 뭘 훔칠지 모른다고 생각하니 눈앞이 아찔해서였죠. 그러다가 저희 부부가 어머님과 완전히 연을 끊을 사건이 생겼어요. 아버님이 갑작스럽게 돌아가시게 된 겁니다. 거의 막바지에는 치매로 기억이 오락가락하시면서 컨디션에 계속 좋지 못하셨는데 그 해를 넘기지 못하셨던 거죠. 장례식에서도 저희는 서로 말을 섞지 않고 대면대면하게 있었어요. 그런데 예상치 못하게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그 앞으로 땅이 하나 있는 게 발견된 겁니다. 남편이 그 땅에 대해 알아봤는데 규모가 5,000평이 넘는 큰 땅이었던 거죠. 그런데 하늘도 무심하시게 그 땅이 어머님 명의로 되어 있는 겁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치매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유언을 하시지도 못하셔서 그 땅을 홀라당 어머님께 넘겨야 할 상황이 생겨버린 겁니다. 정말 눈앞이 깜깜했어요. 심지어 어머님조차 그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이번에야 알게 된 겁니다. 아주 예전에 지금처럼 부동산 계약하는 것이 엄격하지 않던 시절에 아버님이 어머님의 명의로 계약을 해놓으신 것 같고 아버님이 대신 세금을 내면서 그 재산을 유지하고 있었던 듯 하더군요. 그런데 시모는 그 사실을 알게 되고는 아주 로또도 이런 로또가 없다면서 환호성을 치고 난리가 난 겁니다. 아, 세상에 세상에. 이게 무슨 횡재야? 내가 자식복은 없어도 남편복 하나는 기가 막혔구만. 인생은 역시 한 방이라니까. 아, 내가 이런 로또에 당첨될 줄 어느 누가 알았겠어? 저희는 그 꼴을 보고 너무 황당했어요. 남편은 입이 귀에 걸린 시모에게 한마디 했죠. 아이, 그러지 마시고 저희한테도 소유권이 있으니까 절반은 넘겨주세요. 저 아세요? 아, 누구신데 저한테 재산을 나눠달라 말라 하시는 거예요? 나 참 이상한 양반들이네. 그러자 시모는 얼굴을 싹 바꿔 쓰고 누구냐면서 절대 넘겨줄 수 없다는 태도를 취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죽어라 이래서 일군 땅이잖아요. 한두 평도 아니고요. 유치하게 이러지 마시고 일부 저희한테 나눠주시는 걸로 하세요. 그동안 제가 용돈도 계속 드리고 있었잖아요. 뭐 그깟 2, 30만 원 되는 돈 준 걸로 지금 몇십억 되는 돈을 받아먹으려고 심부를 부리는 거냐? 누가 들으면 나한테 다달이 2, 300은 줬는지 알겠다. 나는 내 앞으로 넘겨받은 이 재산 절대로 다른 사람이랑 나눠 먹을 생각 없으니까 그런 줄 알아. 어디 남의 물건에 손을 대 양심도 없지. 누가 할 소리를 누가 하는 건지 그 태도가 너무 뻔뻔해서 할 말이 안 나오는 겁니다. 우리 아이 용돈까지 훔쳐가던 시절을 생각 못하고 저러는 꼴을 보니 얼마나 어이가 없던지요. 저는 정말 뒷목을 잡고 쓰러질 뻔했어요. 부동산의 금액이 한두 푼이 아니었던지라 남편은 어떻게든 우리 몫을 가져오기 위해 민사소송까지 진행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법은 우리의 편에 서주지를 못하더라고요. 남편은 결국 패소를 하게 되었고 그 땅을 고스란히 시모의 손으로 넘어가게 되었답니다. 두 번의 재판 끝에 이 결과가 나온 것인데 재판을 해본 적이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정말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결과가 나올 때까지 사람 피를 말리고 살이 쭉쭉 빠지더라고요. 패소자가 승소한 사람에게 변호사 비용을 상환해줘야 하는 원칙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패소한 것도 모자라서 시모에게 변호사 비용을 되려 갚아줘야 하는 상황까지 생긴 겁니다. 정말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었죠. 남의 돈을 갈취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저 우리 몫을 가져가려고 했을 뿐인데 정말 빈털터리가 되어버렸답니다. 절망적이었어요. 그리고 시모는 승소를 하자마자 그 땅을 전부 처분해버렸고 아주 어깨가 하늘을 찌르면서 기고만장하게 살더군요. 톡에 사진을 걸어놓은 걸 보면 해외여행을 그냥 밥 먹듯이 가고 명품을 주렁주렁 걸치고 골프 치러 가는 사진이 매번 바뀌어 있는 겁니다. 돈이 생기더니 심지어 연애를 하는 것 같아 보였죠. 꽤나 젊어 보이는 남자와 다정하게 찍은 사진을 해놓은 날도 있는 거예요. 남편은 그날 이후 너무 속상해하면서 밤마다 마시지도 못하는 술을 마시는 날이 많아졌어요. 저는 남편이 조금이라도 덜 속상해했으면 하는 마음에 남편의 핸드폰에서 시모의 번호를 싹 지워버리고 톡에서도 차단을 해버렸어요. 힘들지만 회사 일을 하면서 버티고 있었고 저 또한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다시 일을 다닐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희에게 너무나도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져 왔어요. 남편은 어느 날부터 손발이 자꾸 붓고 숨 쉬는 게 답답하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병원을 좀 다녀오라고 닥달을 했지만 통 가지 않고 버티더라고요. 결국 떠밀려서 간 병원에서 정밀검사를 해보기를 권유하셨고 정밀검사 결과 혈액암에 걸렸다는 비보를 전해들었어요. 아직 이기라서 절망적인 수준은 아니라고 하지만 남편이 암이 진행된 시기를 생각해보니 재판에서 패소하고 한참 힘들어하던 그 시기인 것 같아 너무나도 마음이 쓰리고 아프더라고요. 그 일로 그렇게나 힘들어하더니 결국 이렇게 몸에서 병이 나는구나 싶은 생각에 눈물밖에 나지 않았어요. 남편은 지체할 수 없이 곧장 항암 치료에 들어갔고 더 이상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게 되었어요. 한 번씩 항암이 끝나면 체력이 밑바닥까지 떨어져 있어서 움직이는 것조차 너무 힘들어했거든요. 저는 결국 더 이상 재고 따지고 할 겨를 없이 우리 가족의 생존을 위해서 일과 병간호와 육아를 병행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답니다. 하루에 한 3, 4시간만 자면서 지냈던 것 같네요. 그렇게 죽어라 열심히 사는데도 통장 잔고는 갈수록 바닥만 보였고 남편은 이런 현실을 비관하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 들기도 했어요. 내가 그때 재판에서 지지만 않았어도 당신 이렇게 힘들게 하지는 않았을 텐데 나만 아니었으면 당신은 지금쯤 행복하게 웃으면서 지낼 텐데 다 나 때문이야. 나만 없으면 돼. 당신 그런 말이 어딨어. 당신 없으면 나도 유한이도 아무 의미 없는 거 몰라? 제발 그런 생각하지 말아줘. 부탁이야. 저는 남편을 붙잡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렇게 눈물만 흘리고 있을 수도 없는 상황이라는 게 더욱 저를 슬프게 했답니다. 낮에는 백화점의 골프복 매장에서 일을 하고 밤에는 새벽 3시까지 설거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어떻게든 버티면서 지내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일하던 골프복 매장에 시모가 찾아온 겁니다. 얼굴에는 보톡스를 하도 맞아서 터지기 일보 직전이었고 가발까지 써서 누군지 못 알아볼 뻔했다니까요. 언뜻 보면 정말 누군지 모르겠는 행색이었어요. 실내에서 선글라스는 또 왜 끼고 있는 건지. 아무튼 제 기억 속의 모습은 거의 사라져 있었답니다. 그런 저를 시무가 먼저 알아보고는 이러는 거예요. 아, 이런 고급 매장에 어떻게 급 떨어지는 애가 일을 하고 있는 거야? 여기 매니저한테 직원 불가리 좀 하라고 해야겠네.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가 이 백화점 VVIP인데 격 떨어졌어 원. 여긴 어쩐 일로 오신 거예요? 옷 사러 오신 거면 곱게 옷만 사고 나가세요. 어디 직원 나부랭이가 VVIP 고객한테 나가라 마라 명령질이야? 고객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즉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매니저님까지 와서 사과를 하게 만드는 겁니다. 복장이 터지고 한장을 누르셨죠. 그러더니 이 옷 저 옷 다 입어보고 바닥에 던져가면서 저를 고생시키더니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다면서 그냥 나가버리더라고요. 하지만 문제는 그 이후였어요. 그날 이후로 제가 근무하는 시간에만 골라서 와가지고는 똑같은 짓거리를 반복하는 겁니다. 심지어 같이 일하던 직원마저 혀를 내두를 정도였다니까요. 내가 너 여기서 반드시 잘리게 만들고 만다. 알겠어? 네네. 어디 한번 하고 싶은 대로 해보세요. 이렇게 된 거 제가 무서울 게 뭐가 있겠어요? 요즘은 예전과 달리 감전 노동자 보호법이 생겨서 예전처럼 진상들한테 시달리는 게 덜해졌거든요. 결국 회사 차원에서 시무를 블랙리스트에 올렸고 더 이상 그 꼴을 볼 수 없게 되었죠. 저를 잘리게 만들겠다고 큰 소리를 떵떵 치더니 속으로 얼마나 통쾌했는지 모르겠다니까요. 그런데 이놈의 뱀 같은 시무가 지 뜻대로 되지 않자 저에게 약점을 살살 건드는 겁니다. 네 남편 아프다더라? 에이구, 젊은 것이 벌써부터 건강관리를 그렇게 못해서야?
그 사람이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된 건데요. 함부로 말씀하지 마세요. 저는 화가 나서 한마디 했어요. 아니, 누가 뭐라고 그랬다니? 너 지금 상황이 힘든 걸 아니까 내가 조금 도와주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왜? 싫으냐? 뭘 어떻게 돕겠다고 하시는 건데요? 돈은 충분히 줄 테니까 네가 내 따까리 노릇하는 게 어떻겠냐? 너한테는 내가 특별히 월 400씩 주마. 내가 300 주고 비서도 써봤는데 내 취향을 잘 모르니까 얼마 못 버티고 나가 떨어지더라고. 너는 오랫동안 내 며느리였으니 그래도 아주 남보다는 나를 잘할 것 아니야. 새벽까지 알바 다니고 해도 너 절대 그 돈 못 번다. 잘 생각해보고 나한테 연락해라. 그렇게 저를 도와주고 싶으시면 차라리 돈을 좀 빌려주세요. 생판 남도 아니고 아픈 아들 생각해서 돕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그 정도는 빌려주실 수 있는 거잖아요. 돌아가신 아버님이 지금 이 광경을 보시면 얼마나 노여워하시겠어요. 하늘이 무섭지도 않으세요? 그러다 정말 천벌 받아요. 니까짓 게 지금 어디서 까불고 있어? 내 따까리 짓을 하고 내 옆에서 무릎 꿇고 기어다녀도 너한테 돈을 줄까 말까인데 어디서 감히 돈을 빌려달라는 헛소리를 하고 있어. 그 돈이 어떤 돈인데. 그리고 죽은 노인네 얘기를 왜 꺼내는 거야? 배응망덕하긴 도움을 준다고 해도 받아 먹지를 못하는구나. 제가 지금 못할 말 했어요? 제가 틀린 말 한 게 있으면 어디 말을 해보세요. 이게 진짜 재수없게 계속이러네? 지금 내가 너한테 마지막 기회를 준 건데 네가 놓친 거야. 니까짓 게 어디 가서 그런 큰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기나 해? 어디 한번 평생 후회나 하면서 살아봐라. 기고만장한 것. 네가 아주 대단한 줄 알지? 못 배워 먹기로서는. 저는 이게 정말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자기 분에 이기지 못해서 저를 때리기 시작하면 그 죄는 점점 더 늘어나기 때문이었죠. 이렇게라도 복수를 하고 싶었답니다. 저는 시모를 더 자극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돈 받고 얼굴에 손 많이 대신 것 같은데 결과가 고작 그거예요? 어딜 봐도 너무 망한 성형이라 제가 다 마음이 아프네요. 얼굴 보고 대화하는데 속이 울렁거리려고 해요. 매일 거울 보는 거 괜찮으세요? 저 같으면 당장 그 병원 고수했을 텐데. 그 얼굴이 마음에 드니까 바깥에 걸어 다니시는 거겠죠? 아니, 이게 어디서 그딴 망언을 짓거려? 제가 그렇게 시모를 자극하니 저의 계획대로 욱하더니 저를 사정없이 두드려 패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기 성질이 다 풀릴 때까지 그렇게 저를 흠씬 패더니 이내 침까지 퇴하고는 뱉고 사라졌어요. 저는 매장에 있는 CCTV 화면을 녹화해서 시모를 폭행으로 신고했답니다. 바쁜 와중에 직접 경찰서까지 가서 시모의 인적 사항과 증거 자료들을 제출했어요. 그런데 제 사건을 접수해 주시던 형사님이 자꾸 의아한 표정을 짓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내 다른 형사님을 부르고는 CCTV 화면 속의 시모를 보고는 둘이 뭔가 소곤소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었어요. 그리고 제게 말을 하더라고요. 가해자 장행자 씨, 지금 숲에 내려져 있는 범죄자거든요. 화면 속에서 얼굴이 긴가민가 해서 동료 형사한테 물어보니 100% 맞다고 하네요. 네? 숲에요? 무슨 일이 해길래 숲에가 내려져요? 이 사람이 자본금이 좀 있는 사람이라 사채업자랑 손을 잡고서 재무자들한테 사기를 크게 쳤는데 나중에 그 사채업자까지 뒤통수를 맞아서 결국 사기죄로 수배당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적발되지 않으려고 가발에 선글라스까지. 아주 가관이구만.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날도 더운데 가발을 쓰고 실내에서 선글라스까지 벗지 않는 게 이상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아버님한테 받은 돈으로 그런 못된 짓이나 하고 참 잘하는 짓거리다 싶었어요. 경찰서를 나가는 길에 우연히 시모로부터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마주치게 되었어요.
그 사람은 뒤통수를 맞은 사채업자의 부하 직원이었죠. 남자가 하는 말을 들어보니 이 일로 자기가 모시는 사장이 독박을 쓰고 옥살이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2달 전에 출소를 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이건 시모를 크게 한 방 먹일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남자에게 말을 해서 사채업자 사장을 만나자고 했어요. 처음엔 내가 괜한 짓을 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솔직히 사채업자 만나는 건 무서운 일이긴 하니까요. 왜 우리가 생각하는 거친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채업자를 막상 만나보니 그냥 옆집에 살 법한 평범하고 수더분한 인상인 겁니다. 참 의외였어요. 그리고는 제게 말하더군요. 저도 진짜 억울합니다. 그 아줌마 그렇게 안 봤는데 간도 크지. 어디 감히 돈 노름하는 사람을 건드릴 생각을 하는 건지. 진짜 당장 만나서 손 좀 봐주고 싶어요. 그 또한 정말 억울한 사정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북받치는 마음에 저희 남편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었다고 털어놓게 되었어요. 그 순간만큼은 사채업자고 나발이고 그냥 2명의 피해자일 뿐이었어요. 저도 처음엔 사채업자라는 이미지 때문에 너무 무서워서 그냥 법의 심판으로 맡기자 싶었지만 저희 부부가 당한 걸 생각하니 법의 심판 이전에 사람의 심판을 좀 받았으면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이렇게 찾아오게 되었어요. 정말 잘 찾아오셨어요. 저희도 이런 연락을 어디서든 받고 싶었거든요. 지금은 그 일 때문에 사채는 아예 손 털고 조용히 시장 상인들한테 돈 빌려주고 받는 일만 하고 있어요. 그 아줌마 지금 당장 만나게 해주면 안 될까요? 제가 당한 것도 당한 거지만 그쪽 말을 들어보니 너무 열이 받네요. 어떻게 지가 낳은 자식이 아니라고 한들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튼 간사하고 이 뱀 같은 아줌마. 제가 지금 당장이라도 만나게 해드릴 수 있어요. 그럼 지금 바로 가시죠. 뭘 우물쭈물 하겠어요. 시간만 아깝지. 근데 사장님도 손 씻으셨다면서 또 불법적인 일을 저지르면 안 되시는 거 아닌가요? 제가 무슨 불법적인 일을 얼마나 저지르겠어요. 그냥 다신 그러지 못하고 남들한테 미안한 마음이라도 좀 가지라고 겁만 세게 줄 생각이에요. 걱정 마세요. 저희 그러면 계획을 좀 짜서 움직이죠. 저는 그 사채업자랑 손을 잡고 같이 한 방을 먹이기 위해 준비를 했어요. 당장에 찾아가는 것보다도 기회를 노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보름 정도 지나고 나서 시무가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저는 그런 시무에게 최대한 불쌍한 척을 하면서 굽신거렸어요. 어머니, 제가 그때는 정말 미쳤었나 봐요. 제 주제에 어디 감히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생각해보니까 어머님이 저한테 해주신 제안은 거의 신의 은총급이더라고요. 어디서 제가 그런 돈을 만져보겠어요? 저한테 몇 대 쥐어 박으셨던 거는 다 잊으시고 오늘부터 제가 어머님 모시면 될까요? 네가 며칠 지나더니 드디어 정신을 차렸구나. 진짜 그렇게 나왔어야지. 역시 이런 것들은 한 대 맞으면 정신을 차린다니까. 시모가 하는 말에 웃음이 터지려고 해서 참느라 죽는 줄 알았다니까요. 며칠 뒤면 자기 제삿날인 것도 모르고 떠드는데 얼마나 꼴사납던지요. 거기서 웃음이 터져버리면 모든 계획이 숲으로 돌아가는 거라 허벅지를 꼬집어가며 참았어요. 저는 시모가 저한테 경계를 풀게 하기 위해서 굳은 일을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지가 쓰고 다니는 가발을 다 빨아서 말려놓으라고 해서 수십 개 되는 가발을 밤새 빨기도 해야 했고 꼴에 먹고 싶은 건 왜 이렇게 많은지 구하기도 힘든 걸 자꾸 구해오라는 통에 전국구로 전화를 걸면서 팔도의 음식을 구해다 바치느라 죽는 줄 알았어요. 정말 별의별 더럽고 치사한 일까지 군말 없이 해야 했어요. 시무는 정말 치밀하게 수사망을 피해 다녔는데 카드는 추적을 당하니 일절 사용하지 않고 오로지 현금으로만 움직였어요.
가발은 또 얼마나 많은지 수십 개를 사놓고 돌아가면서 변장을 했답니다. 거기에 선글라스로 얼굴의 절반을 가리고 다니니 알아보기 힘들었던 거죠. 그리고 또 시모의 톡 사진에서 봤던 젊은 남자가 애인이자 조력자였는데 그 사람의 도움으로 들킬 수가 없었던 겁니다. 아무튼 이렇게까지 치밀한 인간인 줄 몰랐다니까요. 아버님이랑 같이 살 때도 아주 살쾡이 같았는데 지금도 변한 게 없더군요. 시모가 저에게 경계를 풀고 조금 친해졌다고 생각할 즈음에 자기의 애인과 함께 다니는 골프장에 저를 데리고 가더라고요. 저는 그때 생각했어요. 오늘이 네 제삿날이다 하고요. 사채업자 사장님한테도 이 소식을 전했고 그도 만발의 준비를 하고 있겠다고 하더라고요. 시모는 그날 오전에 골프를 치고 마사지를 받은 후 야간 골프를 한 게임 더 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옆에서 시중을 들면서 만발의 준비를 하고 있었죠. 밤이 되고 날이 어둑어둑해진 골프장에는 저희 팀밖에 없었어요. 그날따라 예약이 많이 취소가 되었던 거였죠. 아주 최적의 조건이라고 생각했어요. 시모가 샷을 날리려고 자세를 잡고 있는데 갑자기 캐디가 소리를 막 지르는 겁니다. 그러더니 순식간에 골프장 사방에서 시모와 시모 애인을 가운데로 몰아서 올감했어요. 사채업자 사장님이 덩치가 산만한 자신의 부하 직원들을 데리고 온 거였죠. 시모와 애인은 사채업자와 그 일행들에게 덜미가 잡히게 되었어요. 너무 순식간이라 뭐가 어떻게 지나간 건지 알 수도 없었죠. 시모는 너무 놀라 순간적으로 저의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늘어지는 겁니다. 아, 예, 나 좀 살려다오. 여기 이것들이 나를 끌고 가잖아. 빨리 안 도와주고 뭐해? 그렇게 지금 급박하면 저한테 좀 더 친절하게 말해보시지 그러세요? 뭐? 이게? 이게? 지금 저한테 이거 저거 할 때가 아닌 것 같은데요? 너무 버릇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 얘. 내가 미안하다. 나 좀 구해다오. 제발 이렇게 한 번만 빌게. 이것들한테 잡혀가면 나 정말 죽어. 글쎄요. 그건 제가 알 바가 아닌 것 같네요. 이윽고 사채업자 사장 아저씨가 한마디 하더라고요. 아줌마, 나한테 그렇게 다 뒤집어 씌우고 억울한 옥살이 시켰는데 두 발 뻗고 잘 수 있을 줄 알았어? 당장 끌어내! 그렇게 시모와 A는 사채업자에게 질질 끌려가게 되었어요. 그 이후 사장님에게 연락이 왔는데 해치진 않고 소변을 지를 만큼 겁을 주고 바로 경찰에게 넘겼다고 하더라고요. 세상 그렇게 잘못했다고 울고불고 하면서 차라리 제발 경찰서에 보내달라고 애원하는데 그래서 뭐 원하는 대로 해줬죠. 내가 이제야 좀 편하게 잘 살 수 있겠네요. 그 꼴을 같이 봤으면 더 좋았을 텐데 아쉽네요. 저는 그날 제 바지가랑이 붙들고 애원하던 것만 봐도 속이 후련했어요. 그리고 어차피 곧 경찰서에서 다시 만나게 될 테니까 그때 저한테 하는 걸 다시 봐야 반성을 했는지 안 했는지 알 것 같아요. 아무쪼록 저한테 이렇게 도와줘서 참 고맙네요. 나중에 경찰서에서 그 인간 다시 만나면 저한테도 알려주세요. 사장과 전화를 마치자마자 바로 남편에게 전화가 온 거예요. 병원으로 급히 와줄 수 있느냐고 하는 겁니다. 시모에게 한 방 먹일 생각으로 남편에게 신경을 잘 써주지 못했었는데 그 사이에 악화가 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에 순간 심장이 내려앉는 거예요. 저는 급하게 안병동으로 향했어요. 떨리는 손이 주체가 되지 않았죠. 병실에 들어서자 남편의 침대 옆에 어떤 여자가 앉아있는 걸 봤는데 처음 보는 사람이었어요. 여보, 괜찮은 거야? 대체 무슨 일이야? 근데 이분은 누구셔? 여보, 내가 예전에 한번 말한 적 있는데 이쪽은 일본에서 살고 있는데 여동생이야. 어쩌다 내 소식을 듣게 돼서 한국으로 왔다고 하더라고. 남편의 옆에 있던 여자는 시모가 낳은 딸이었던 겁니다. 한 번도 얼굴을 본 적이 없었는데
참하고 선한 인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새언니, 처음 뵙네요. 엄마랑 무슨 일이 있었는지 듣게 됐어요. 이야기 듣는 내내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제 엄마인 게 너무 창피하고요. 나이를 먹었으니 이제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나 봐요. 그러길 바라는 그냥 제 착각이었던 거죠. 엄마가 저 어려서부터 그랬어요. 자기밖에 모르고 항상 남 생각은 전혀 못했거든요. 어제 경찰서에 있는 엄마랑 만났어요. 제가 일본으로 가기 전이나 지금이나 변한 게 없더라고요. 그래도 지은 죄가 있어서 그런 건지 몇 년 만에 만난 저 때문에 놀란 건지 뉘우치는 척은 하는 것 같았어요. 새언니랑 오빠한테 제가 대신 사과드릴게요. 정말 죄송해요. 한국에 들어와서 모든 일을 전해들었다면서 저와 남편에게 대신 사과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그런 엄마한테서 이런 딸이 나온 건지 알 수 없었어요. 너무나도 반듯하고 정직해 보였거든요. 그리고 다음날 저는 경찰서에서 출석 연락을 받고 시모랑 마주하게 되었어요. 시모는 가발도 선글라스도 벗고 보톡스가 많이 빠져있는 제가 알던 모습으로 돌아와 있었어요. 그리고는 저에게 애원을 하는 겁니다. 내가 너랑 우리 아들한테 정말 못된 짓을 많이 했어. 사실 어제 일본에 사는 내 딸을 만났는데 걔랑 얘기하니까 내 꼴이 너무 부끄럽더구나. 그래도 나 또한 애미인데 어쩜 그랬나 싶고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기분이었어. 너한테 정말 미안하다. 이제라도 나를 좀 용서해주면 안 되겠니? 시모는 정말 뉘우치는 얼굴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건 몰라도 자기 핏줄이 하는 말의 힘이 너무 강했나 봅니다. 그러면서 아버님께 받은 재산 중 자기가 쓰고 남은 건 전부 남편에게 넘겨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동안 알차게 쓰기도 했지만 남은 금액도 웬만한 금액이었어요. 그리고 시모는 재산을 전부 넘긴 후 벌을 받고 나서 딸과 함께 일본으로 가서 살 거라 하더라고요. 딸도 연을 끊고 살던 자기 엄마의 변한 모습을 보고는 새 인생을 살아보자고 한 것이었죠. 남편은 이 이야기를 듣고 이제 더 이상 치료비에 연연하지 않아도 된다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한때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 했던 남편도 치료에 더욱 집중을 한다고 마음을 다잡았고 결국 저희는 2년간의 투병 끝에 항암 치료를 종료하게 되었어요. 치료가 끝난 이후로도 5년간 재발을 하지 않아야 완치로 판정이 되는 것이긴 하지만 그래도 남편이 더 이상 병원 신세를 지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저희 부부는 너무나도 기쁘고 행복했답니다. 저는 더 이상 힘들게 일을 하지 않고 시모가 넘겨준 돈으로 아파트를 하나 얻고 그 근처에 작은 카페를 하나 열어서 그걸 운영하면서 지내고 있어요. 그리고 아가씨와는 1년에 두어 번 연락을 하면서 지내고 있어요. 자기 엄마가 어떻게 산다 하는 이야기는 일절하지 않아요. 그건 아마도 저를 위한 배려인 것 같아요. 한참 선선한 바람이 부는 요즘 그때의 생각이 정말 많이 나더라고요. 아무리 힘든 시기가 있어도 끝끝내 버티다 보면 결국 웃는 날이 온다는 걸 알게 되었답니다. 저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휴식처가 되어주었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